혹시 이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 네. 예, 1443년에 창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이제 572살이 된 거죠. 이 한글이라는 게 이제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가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글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한자는 이 한반도에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이 한자가 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 거는 이 고조선이 한나라에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BC 108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이게 무려 400년 넘게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낭랑이 313년에 이제 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긴 식민지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당연히 이제 한나라에서 중국에서 이제 관료도 오고 군인이 오고 또 이제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문자니까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한국어. 그런데 이 한국어를 표현하는데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어하고 이 한자가 딱 맞는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일기를 쓴다. 아, 오늘 참 그 밝은 달이 떴다. 이 밝은 달을 이제 쓰고 싶은 거죠. 일기에다가. 근데 이제 한자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 한자로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명월. 명월이죠. 명자가 밝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제 월은 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월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명월 말고 또 다른 방법도 가능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었을까요? 한자에서 소리 나는 대로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발, 네, 발. 한자 발자. 저희가 지금 명 이런 것처럼 네네네. 밝은, 근. 예, 예. 그러니까 발. 한자에서 소리가 발자.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추측해 봅니다. 맞습니다. 아, 역시 그 지편전 학사님.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 저렇게 지금 필발자, 가까울 끈자, 뭐 도달하다, 통달하다. 그 달자인데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 다른 말이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써놓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 밝은 달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아, 한자로 아, 저렇게 밝은 달을 적었구나. 예,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보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몰라요. 예, 그죠? 몰라요. 전혀 명월은 모르시겠죠, 차오루 씨. 알아요. 네, 이거는 몰라요. 이건 모르고 앞에 이제 명월은 아시겠죠? 알아요. 네. 그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선조들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생활을 했을 거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제 뜻으로 적는 명월 방식, 또 소리로 적는 밝은 달 방식, 이런 방식으로 외려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자로 뜨겁다, 열자. 그리고 이제 개 구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마 차오루 씨는 아시겠죠? 네, 알아요. 예, 이게 뭐죠? 이거 핫도그예요. 핫도그. 그렇죠? 어머. 예. 그러니까 이게 소리하고는 네. 관계가 없습니다. 핫도그. 그 예. 뜻으로 예. 핫 뜨겁잖아요. 예, 예. 또 그 개잖아요. 네. 그래서 뜨거운 개라고 그렇죠. 뜻으로 네. 그냥 그때로 통용했어요. 이거 한번 중국어로 읽어봐 주세요. 热狗. 热狗. 르거. 네. 예. 热狗. 이게 소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핫도그하고. 네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월 방식인데 제가 사실은 그 중국말을 전혀 못해요. 딱 3마디 정도 알거든요. 니하오, 你好. 셰셰, 谢谢. 두어차오첸. 발음이 이상하죠? 네, 예, 多少钱?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예, 그런 건데 제가 중국에 갔다가 한번 좀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습관상 하루에 그 요거트를 한 병 정도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간 거죠. 가서 이제 일단은 뭐 니하오는 돼요. 네. 니하오. 니하오. 근데 이제 중국어 모르니까 요거트 플리즈 이렇게 얘기했죠. 네,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발음이 좀 잘못됐나? 요거트. 요거트 플리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요거트.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닌가 봐. 아, 그래. 좀 쉽게 가보자. 요크루트. 요크루트 플리즈.
몰라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트를 못 사고 네. 이제 나중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슈안나이, 酸奶 수안나이,奶는 우유예요. 우유고 酸은 시다. 시다. 네. 예. 씻는 우유. 그러니까 시큼한 우유.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명할 방식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지금 이제 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뜻으로도 적는다. 그런데 뜻과 이 소리 이것을 또 결합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가구가락이죠. 입이 즐겁습니다. 입이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입이 왜 즐거울까요? 개운하니까. 개운하니까. 예. 차오루 씨가 발음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可口可乐. 코카콜라? 그러니까 이거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마시면 입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뜻도 이제 가깝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따서 이제 표기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이제 한자를 갖고 이제 우리말을 표기한 건데 정조가 쓴 이 편지에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끄트머리에 가면요 한글이 있습니다. 뒤죽박. 맨 끄트머리에 뒤죽박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조 임금이 심한지한테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 네. 아마도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어떤 그 정치 상황 막 엉키고 설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자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뒤죽박죽이라고 적어버린 게 아닌가. 어머. 한문을 배우면요 10년 동안 배워야 좀 읽을 수 있고 한문을 그리고 10년을 더 배워야 이제 한문을 자기가 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갖고 문자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한문, 중국어로 읽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문자 문제, 이 언어 생활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한민족의 그 천년의 난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년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놀랍게도 15세기에 세종이 나타나셔서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 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세종은 원래 그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양령이고 둘째가 효령이고 셋째가 충령입니다. 충령이 바로 세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셋째인 이 충령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양령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제왕학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사냥 같은 거 하러 다니고 뭐 바둑 두고 건달들하고 밖에 나가서 어울리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부는 안 하고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밤새고 뭐 이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가서 잠깐 노는 거야 뭐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절도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런데다가 이 양령은 또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여자 문제가 좀 복잡했습니다. 이성에 눈 뜨면서부터 이 기생들하고 많이 사귀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매형의 첩하고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곽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첩이 어리라고 정말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어리를 또 궁궐에 불러들여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기까지 낳았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이 태종이 많이 주의를 줬습니다. 나무라기도 하고 이 장차 임금이 될 세자가 그래서 되겠느냐 주의를 줬어요.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령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도 궁에 첩이 많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재벌이.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아버지하고 양령은 서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령에게 왕위를 넘겨줬을 때는 이 나라가 좀 걱정스럽다 해가지고 이 폐위하게 됩니다. 폐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둘째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째 효령은 좀 몸이 좀 약하고 총기가 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빙긋빙긋 웃기만 하고 뭐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종 생각에는 이게 착한 사람이었네. 군주감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이 얘기한 게 택현입니다. 택현 뭐냐? 어진 사람을 군주, 그러니까 세자로 책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충령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 그러거든요.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너무 책을 많이 봐가지고 몸이 아플 때도 책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다치면 안 되니까 책을 치우라고도 태종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그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은 뭔가 그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좋은 그 방안으로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이거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효령은 술을 마실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술 한 잔도 못해서 대국의 사신과 대작을 못하면 이것은 이 예법에 어긋난다. 그런데 충령은 술을 마실 줄 알고 게다가 적당히 마신다. 그래서 충령을 이 택현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세자로 이제 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효령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을 못 마셔서 그래서 이게 간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못 마셔서. 그죠? 굉장히 아쉬운 얘기죠. 예. 마셔야 돼, 술 마셔야지. 술을 좀 드시나요? 즐깁니다. 어느 정도? 많이는 못 먹는데 네네. 최근에 약간 좀 약간 바람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오, 취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왕세 작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많이 안 마시고 즐긴다. 이거 왕세 작가입니다. 예. 술 어느 정도 드세요? 저요? 예. 저는 많이 못 마셔서 나눠서 매일 마십니다. 매일 마셔요? 네, 매일 마십니다. 날마다? 네. 많이는 아니지만은 날마다 너무 마신다. 아플 때, 예, 예. 너무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예. 매일 술을 마십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좀 횟수가 좀 지나친 거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왕세자감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구속감입니다. 예, 이건 지나치면은 좀 곤란한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령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놀랍게도 이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훈민정음입니다. 1446년에 이제 완성이 된 거죠. 훈민정음은 발성기관의 모습을 본따서 자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해례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금니 소리 글자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혀소리 글자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입술 소리 글자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다. 요거는 이제 한자도 입구자는 네모죠. 거. 그죠? 네, 맞아요. 예. 어떤 분들은 입이 왜 네모야 타원형이지 이걸 또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동그랗지. 동그랗잖아 이걸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입구자 한자에서도 네모로 쓰는 네모나게. 것처럼 네. 바로 이제 입 모양을 이제 미음으로 이렇게 이제 형상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창살에서 이렇게 보고 글자를 도안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그 발성기관의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요. 일본의 그 노마 히데키라는 그 한글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정말 경악할 기술이다. 이 소리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글자로 형상화한 겁니다. 글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 발성기관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를 글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세종의 천재성이 있다고 봐요. 이 훈민정음은 자질문자라고 합니다. 자질문자. 이 자질문자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음성적 그 성질, 특징이 그 글자의 형태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면은 이게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영어 알파벳 A를 보면 이미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게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 알죠. 네. 그죠? 그렇지만은 같은 소리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이 영어 알파벳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은 우리가 이제 어금니 소리 그 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성적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라는. 그런데 기역이 비슷하게 생겼죠. 네. 기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게 같은 음성적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하고 발음할 때와 그하고 발음할 때 전혀 입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물론 소리는 거칠어지죠. 네. 그렇지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적 성질이. 그리고 쌍기역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저 세 글자가 비슷하다. 그리고 저 비슷한 세 글자는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훈민정음 창제는 아주 그 비밀리에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료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의논을 해서 신료들이 반대하거나 그러면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공표할 경우에 분명히 반대가 있을 거라고 이분은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비밀리에 이 창제 작업을 이제 하신 거죠. 세종실록에 이제 1443년 12월 30일 기록에 훈민정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나옵니다. 이달에 친히 임금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원래 이 실록에는요, 임금이 한 얘기, 또 임금이 하는 일 이런 게 다 적힙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집현전의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를 위시한 집현전 학사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집현전. 네. 그때 반대하셨습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최만리 부제학께서 이제 앞장을 서시고. 최만리라는 인물과 네. 사실은 그 집현전에 김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제가 김문이라는 인물을 역할했고요. 최만리와 김문은 한글 창제를 끝까지 반대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왜 반대하셨습니까? 제가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왜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니, 아는 예, 드라마상에서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을 네. 겁니다. 예. 최만리와 김문은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네. 거였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최만리 그 반대 상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건 4대 모하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문자를 만들고 이런 걸 쓰는 것은 중국을 섬기는 일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는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것은 다 오랑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오랑캐 짓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무시한 독단이다. 독재라는 겁니다. 왜? 왕이라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신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혼자 이걸 만들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380년 바로 대사륙의 현장입니다. 대사륙. 수천 명이 여기서 목숨을 잃습니다. 과연 여기서 죽어갔던 그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에 쳐들어왔던 왜구들이었습니다. 왜구. 그리고 그때 이 냇가와 이 바위는 온통 왜구의 피로 물들게 됩니다. 과연 이들을 처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380년. 누구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다현 씨,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 경복궁 옆에 어허?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그때 갔을 때 한번 그 왕의 상징들 보면 있었던 분 같은데 어허? 아마 이성계. 정답! 야, 이 왜구를 쳐부순 게 바로 이 이성계였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성계 그냥 이제 최초의 왕 이런 느낌만 있지 이렇게 막뭐 장군처럼 다 무찌르고 막 그런 것까지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성계 장군하면 이후에 조선을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 그가 왜 고려를 멸망시킨 역적이 되었을까요? 자, 정현 씨 혹시 이성계의 본관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 이씨라고 얼핏 알고 있거든요. 얼핏이 아니라 정확히 하셨습니다. 아, 역시. 다행입니다. 역시. 네. 자, 그럼 혹시 도현 씨 이성계가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그게 얼핏 아는데 혹시 기억이 나요? 나 기억이 나랑말랑하는데. 어디죠? 아 그쪽인가요? 뭐였는데? 뭐였죠, 선생님? 자, 이게 놀랍게도 이성계는 고려인이지만 고려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놀랍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이성계는요 1335년 원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나라요? 원나라? 자,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고향이 왜 원나라였을까요? 자, 그걸 알고 싶으시다면요. 당시 이 고려의 상황과 이성계 가문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성계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인 1231년 이 고려는 징기스칸의 이 몽골 제국과 긴 전쟁을 치르던 중이었죠. 자, 이 고려는요 몽골에 결사항전했지만 이 차례로 이 땅을 계속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핑크색하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몽골에 빼앗긴 땅입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가족이 살던 곳은 이 핑크색이 표시된 동북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함경남도 영흥지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주 집안이 왜 북쪽에 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대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성계의 사대조가 이안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전주에 있을 때에 전주 지방 관리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더 큰 문제는 이 관리가 조정에까지 보고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안사 입장에서는 전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식솔들을 거느리고 강원도 삼척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전주의 관리가 다시 강원도 지역을 부임한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또 삼척에 못 있겠네 해가지고 식솔들을 이끌고 북쪽인 동북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해외 망명이 된 거죠. 국적도 자연스럽게 고려해서 원나라로 바뀌게 된 거고. 그러던 1356년 이 고려인이었지만 원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 이성계 집안이 고향 땅 고려로 돌아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바로 고려가 이 지역을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자, 근데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자, 이 공민왕은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 고려를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기 위해 했던 일 중 하나가 아까 빼앗겼던 땅, 바로 그곳 찾아오겠다. 동북면 여기를 되찾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자, 원나라는요 당시 이 동북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쌍성총관부라는 기관을 뒀는데 이 1356년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이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이 계획에 힘을 보탠 거예요. 함께하기로 했구나. 그렇죠. 공민왕은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했고요. 끝내 동북면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성계 일가도 다시
고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다행이다. 다행이죠. 다행이다. 그래서 이 이자춘은요, 그 공을 인정받고 고려의 관리가 되어서 바로 이 동북면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춘의 옆에는요, 장성한 아들, 바로 청년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이성계를 도와주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강철 부대. 강철 부대. 그 이름은 가별초. 가별초. 네. 이 가별초는요, 이성계 집안 대대로 내려온 사병 집단입니다. 전투력, 병력, 충성도에 있어서 정말 당대 최강의 부대였죠. 한 1000명에서 한 3000명이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죠. 다른 장군의 부대와 이 가별초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말. 오케이. 네. 네, 바로 이 말타기에 능숙한 이민족으로 구성된 기마부대였습니다. 동북면 지역의 이성계의 가별초는 평상시에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 사냥을 일삼다 보니까 산악전에 굉장히 유능했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가별초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김동현 씨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우와. 저 전생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전생까지 가는 거예요? 가별초? 오, 진짜 너무 적절한 비유다. 그쵸? 가별초. 좋습니다. 자, 가별초의 특징 둘째요. 이건 정말 이성계 부대의 등장을 알리는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뭐요? 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건지? 네, 궁금해요.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가졌어요? 아, 그럼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 깜짝 놀라실 겁니다. 봐.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소라예요?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진짜요? 자, 이 가별초는요, 돌격하기 직전에 큰 이 소라 껍데기로 만든 나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라라고 합니다. 대라. 네, 이 대라를 불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적을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성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등장만으로 정말 적을 벌벌 떨게 만든 이성계의 가별초는요, 정말 고려시대 강철 부대였던 것입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가별초와 함께 동북면에서 국경을 지키고 있던 이성계에게 더 큰 도전이 이성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원나라의 반란군 홍건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킨 이 홍건적, 오히려 원나라의 군대에 밀리다가 압록강이 언 틈을 타가지고 고려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약탈이 시작된 거죠. 그 과정에서 1361년 11월에 비극적 사건이 이 홍건적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이 20만 홍건적에 의해서 함락당한 겁니다. 수도를 잃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왕은 성을 버리고 결국은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홍건적은요, 도망치지 못한 힘없는 백성들을 잡아서 마구 죽입니다. 당시 끔찍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날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한 후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면서 또 남녀 백성들을 죽여 구워 먹거나 임신부의 유방을 구워 먹는 등 온갖 잔악한 짓을 다행하였다. 너무 끔찍한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 네. 나타난 영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이성계. 이성계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자, 이성계의 군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바로 그 대라 소리가 울린 후 이성계는요 2,000명의 가별촌을 끌고 개경에 진입해서 홍건적 총사령관의 목을 날립니다. 와 그냥 진짜. 와, 네. 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옥으로 변했던 그 개경을 홍건적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빼앗긴 개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박수 한번 쳐주죠. 와, 아, 거의 영웅인데요. 네. 그죠? 이 개경을 되찾는 공을 세운 이성계는 경성수복 1등 공신이라는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받아야지. 이거는 받아야죠.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성계의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동북면 출신들이 고려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이후로 동북면 출신들이 정치 세력화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고 싶었던 이 이성계를 가로막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 바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시험이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떴네요. 권문세족은요, 말 그대로 권세가 높고 벼슬이 있는 집안, 고려의 그 최상위층, 그들이 바로 이 권문세족입니다. 예. 자, 이 권문세족을 비롯한 이 고려의 기득권층이 그 이성계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그 정치 권력과 이 경제적 부를 이성계한테 나눠줘? 그것도 동북면 출신한테? 배 아프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원나라 땅이었던 이 동북면 출신이라는 것과 이성계 집안이 원나라의 관리로 일했던 그 과거사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땅을 강탈하고 독점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좋은 땅을 보면 땅 주인을 때려서라도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예. 너무 못됐다. 너무 그냥 못됐어요. 막무가내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권문세족 횡포 때문에 나라가 부패하고 이 망국의 기운이 보이니까 고려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는데 이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진짜 이 시대에 이런 말이? 국지불국. 나라이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게 나라냐. 아. 자, 그런데 이런 막막한 고려에서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이 원나라의 힘을 얻고 횡포를 부릴 때
바로 이 공민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키워나간 신흥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신진 크게 사대부. 정답. 우와. 아니 권문세족을 알면 신진사대부는 자동으로 붙어버리거든요. 권문세족과 신진 싸우니까 정확히 공부하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 인정.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진사대부 중심에는요 누구보다 고려의 개혁을 바랐던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개혁을 바랐던 그 인물은 바로 정몽주. 당시 이 정몽주가 참모로 있던 고려군이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연달아 패배하고 있는 이 고려군을 구하기 위해서 1,000명의 가별초를 끌고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등장도 든든해요, 든든해요. 또 무찔러 줬죠, 또 이성계가. 자, 정몽주는요 이성계가 자신이 정말 꿈에도 그린 영웅, 저 사람은 다 이 영웅 하고 시를 짓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풍무가 호걸 같으니 꽃동산의 송골매로구나. 지략이 깊고 웅대하니 남양의 용이로다. 서책에서 옛사람의 행적을 찾아봐도 그대와 같은 이는 드물구나. 거예요. 만일 이게 창제자가 왕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글자가 좋아도 이게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급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에도 이 훈민정음을 집어넣습니다. 과거 시험. 사실은 지금도 그런 거죠. 취직 시험 볼 때. 거기 영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죽어라 하고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다가 이제 훈민정음을 집어넣게 되면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이제 공문서를 또 언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활발히 보급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은 하루 아침이면은 깨우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래도 뭐 열흘이면 다 이거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 축복의 문자였죠. 그러니까 이 한글이 보급되면서 드디어 백성들이 이제 글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독서라는 것은 그냥 이 사대부들, 이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글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글을 쓰게도 되고 이제 책을 읽게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 한글 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한 60여 년 정도 후에 그 설공찬전이라고 이건 원래는 이제 한문으로 써진 소설인데 번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한글본이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초의 그 한글 소설은 이제 홍길동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처음부터 한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균이란 분이요. 한글로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정말 파격입니다. 그때 지식인들은 그냥 한문 쓰는 거거든요. 한자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한문을 안 썼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이 친구들이 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서자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서자들하고 같이 이 탄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적서 차별 이런 걸 없애달라. 근데 이제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탐관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정치를 함으로 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얘기하고 이 사회가 개혁이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그것을 한문으로 쓰면 그걸 누가 읽습니까? 바로
개혁돼야 될 그 대상들이 그 몇 사람들이 읽고 끝나는 거죠. 읽기는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글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 홍길동전을 쓰면서 바로 그 당시 사회 문제 같은 것을 얘기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공감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백성들의 목소리를 자신이 대변했다는 거. 저는 거기서 이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 단순히 이게 뭐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처음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담긴 그런 내용과 의미가 더 우리가 되새겨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책점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책 대여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전기수입니다. 전기수는 뭐냐면 이 한글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수가 장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종로거리 같은 데서 한글 책을 들고 나타나서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쫙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제 이 김상중 씨나 김정학 씨 같은 배우 아니면 김민경 씨 같은 우리 저 개그맨 아니면 권혁수 씨 같은 이렇게 아주 성대모사 이런 것도 잘하고 아마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재밌게 읽어주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전기수는 아주 그 좀 뭔가 이렇게 막 절정으로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딱 범인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사람들이 엽전을 막 던집니다. 그래서 엽전이 쌓이면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업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이제 정조 14년인가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전기수가 갑자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네, 왜요? 예? 너무 생생하게. 예. 그러니까 전기수가 너무 생생하게 읽다 보니까 듣다가 몰입해서. 듣다가 몰입돼가지고 저런 나쁜 놈이 저 장군님의 원수. 너무 몰입해서? 이래가지고는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요? 아마 이제 그때 뭐 기록에 의하면 그 임경업전, 임장군전을 아마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경업 장군이 나중에 이제 그 김자점의 모함을 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런데 이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이 전기수의 등장 그만큼 이제 한글 소설이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날 때부터 썩고 죽을 때까지 쓸말 기억부터 hit 오늘 지금 우리 어찌 쓰고 있을까 TV 논편에 쏟아져 지어낸 말들 인터넷은 더해 씻고 버려진 한글 존재 득템 곁기다로 소통해 그게 요즘 대세 what a 한글 what a 한글을 보아라 그 띄어쓰기가 이렇게 좀 사극에서 편지 같은 거 보면 네. 이렇게 세로로 돼 있으면서 띄어쓰기가 돼 있는 거를 못 본 것 같거든요. 다 붙어 있죠. 네, 다 붙어 있고. 그러면 예. 언제부터 띄어쓰기를 했을까요? 존 로스라는 영국인 선교사, 이분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분의 목적은 선교였겠죠. 그렇지만 이 책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영어처럼. 역사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은 띄어쓰기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독립신문. 그리고 이제 독립신문에는 이제 창간호에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띄어쓰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한 것은 바로 독립신문 그리고 바로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는 외국인이지만 한글을 위해 애쓰는 외국인 혹시 많이 있나요?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차오루 씨를 처음 봤지만은 일단 차오루 씨 이름을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중국 분이시지만은 이제 한국에 와서 활동하시고 물론 언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애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드라마하고 영화 좋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바로 이제 차오루 씨처럼 그렇게 한국을 한국 사람보다 좋아했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한국 사람보다 좋아했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1886년에 유경공원에 이제 오셔서 영어도 가르치고 세계 지리도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호머 헐버트라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헐버트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오셔가지고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알파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신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한자만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신 지 3년 만에 이분이 사민필지라는 한글 교과서를 처음으로 펴냅니다. 이게 처음 한글 교과서입니다. 외국인이에요.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문자가 있는데 한글이라는. 아니 이걸 왜 안 쓰느냐. 3년 만에 한글로 교과서를 편찬한 거예요. 미국분이. 그리고 이분은 한글이라는 그 문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논문 같은 것도 써서 외국에도 발표하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더 한글을 사랑한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지금 이제 양화진 그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예. 그 1894년에 이제 고종이 훈민정음을 처음으로 국문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되고 정말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국가가 훈민정음을 국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제 공문서, 공문식은 국문으로 쓰고 필요하면 한문으로 옆에다가 번역을 붙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우리 국문의 어떤 그 가치나 중요함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 독립신문 하면 아마 서재필 그리고 주시경 이렇게 두 분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시경 선생께서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라는 거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의 국어를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통일하고 뭔가 그 표준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910년에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국어연구학회란 말을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일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국어 그러면은 일본어를 연구하는 학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연구학회가 1911년에 배달 말글 모듬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모듬이라는 건 이제 모임이죠. 그리고 이 배달 말글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한나라 사람들이 쓰는 글. 그래서 한글 모 이렇게 1913년에 이 학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말을 줄이면 이제 한말이 될 테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나라 글을 줄이면 이제 한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글이라는 이름은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불렀던 것처럼 시대적인 어떤 그 아픔 속에서 이 이름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주시경 선생이 1876년생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1914년에 갑자기 급소하십니다. 이 주시경 선생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국문, 그러니까 한글 전형입니다. 조선어를 근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인데 스승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제자들이 남아서 그 스승의 뜻을 이어서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조선어학회입니다. 이분들이 일제 때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일제는 이 조선을 이제 식민 지배하면서 단순히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통치하고 뭐 경제적으로 뭐 착취하거나 수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그것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말을 쓰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신 이것을 갖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는 이런 거에 맞서서 바로 이제 조선어를 지키는 이제 그런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학술 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사전을 만든다든가 뭐 그 학술적으로 연구한다든가 또 한글을 보급하고 이런 운동 정도가 허용이 됐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1938년에 일단 소학교에서
이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만들죠. 그건 이제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겁니다. 수의 과목이라는 건. 그리고 이제 41년이면은 국민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를 합니다. 43년에는 전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합니다. 더 이상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분위기. 이 일제가 완전히 일본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 동아 정책의 어떤 그 박차를 가던 시기인데 이때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죠. 그 함흥 쪽에 이제 함흥 영생여학교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여학교에 이제 박영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의 삼촌이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신 검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택 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 그 순사들이 와서 집을 뒤지고 수색을 하는데 뭐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게. 그러니까 그 순사 중 하나가 박영희 여학생의 일기장을 책상 위에서 발견하고 그걸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 일기장 안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들고 가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 일기장 안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국어를 사용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 당시에 국어는 일본어거든요. 왜냐하면 그 1942년이란 시점은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까지도 일본어를 쓰라고 장려하던 때거든요. 당연히 일본어를 썼는데 선생님이 야단을 쳤다. 그럼 선생님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순사가 박영희를 이제 불러다가 신문을 하면서 이제 추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국어를 썼는데 야단친 그 선생이 누구냐? 불순한 선생 이름을 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박영희는 어떻게 이제 변명을 하냐면, 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저는 조선어를 국어라고 생각해서 일기장에다가 국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박영희가 학교에서 조선어 써다가 혼난 거예요. 뭐 벌금도 내고 뭐 그랬다 그래요, 학교에서. 이 야스다가 원래 이 불독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죠. 이 불독 같은 그런 그 순사였던 거죠. 그러면 누가 너로 하여금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게 가르쳤느냐? 누가 너한테 그런 사상을 주입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선어학회에서 사전을 편찬하고 있던 정태진 선생님이 그 경찰서로 출두를 하게 되는 거죠. 가서 뭐 엄청난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어학회는 이 학술단체를 가장한 비밀 독립운동단체다.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관계자들까지 다 이제 경찰서로 불려가고 이제 구금이 되고 이제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윤재 선생하고 한징 선생이 옥에서 옥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분은 실형을 받죠. 이국로 선생, 최연배 선생, 이승 선생, 정인승 선생, 그리고 정태진 선생.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았냐 하면 이 조선어학회가 이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이 조선어를 수호하려고 했던 거, 지키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일본의 국채, 이것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저항해서 조선어학회는 민족어를 지키고, 근데 4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맘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신의 어떤 아니랄까? 뭐 부귀영화랄까? 이거 뭐 가능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조선어학회 분들은요, 한 분도 변절한 분이 없어요. 그리고 창시한 분도 없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재판 기록 보면 창시명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검거돼서 끌려간 다음에 강제로 다 창시당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분들은 창시 안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해방이 됐습니다. 이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조선어를 다시 회복해야죠. 그리고 이제 학교 문 열어야 되고 학생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까지는 일제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싹 바꿔야 돼요. 조선말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과서도 만들어야죠. 조선말 교과서. 표준말도 정해야 되고 맞춤법 이거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선어학회가 그런 일을 일제 때 정말 이게 사실은 죽어가는 언어인데 그걸 붙들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이 교육이 빠르게 정상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한글 덕분에 또 대한민국이 빠르게 또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참 이분들이 대단히 소중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언어는 변하기도 하지만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언어를 쓰는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그게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어의 주인으로서, 한글의 주인으로서 그런 생각은 좀 해야 되는 거죠. 한 여인이 관아로 끌려와서 맡고 있는 이 그림은요, 조선시대 여성의 그 처벌 모습을 그린 정말 귀한 작품입니다. 지금 때리고 있는 요 회초리 같은 거 보이세요 지금? 네. 하늘다란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태라고 합니다. 태.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이 주인공은요, 이 태보다 좀 더 두꺼운 장. 네. 이 장을 그것도 무려 장형 최고 등급인 100대. 오. 100대? 100대를 맞아야 되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인물. 버틸 수가 있나요? 실제로 장형 100대를 맞은 사람 중에 버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맞으면 이건 거의 죽습니다. 저건 이건요. 진짜 죽어요. 아니, 과연 이 여성의 이름은 누구기에? 그러니까요. 예. 누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혹시 도현 씨 추측하는 사람 있어요? 1480년. 아니요, 근데 사실 예전에 뭐 100대를 맞을 정도면 진짜 뭐 나라를 팔거나 뭐 그냥 도둑질로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바로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우동.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접한 모습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도 조선시대 최고의 판무파탈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늘 보면은 좀 화려한 의상과 화려한 모자를 쓰고 나온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어우동의 처벌은요, 장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이요, 직접 나서서 이 여인에게 극형인 사형을 명합니다. 와. 직접 나서 가지고. 네, 왕이 직접이요. 아니, 대체 이 어우동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원래 받아야 하는 그 형을 넘어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직접 관여해 벌을 내린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어우동에게 죽음을 명령했던 왕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480년 조선을 다스렸던 왕.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났던 왕인데요.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성종. 맞습니다. 1480년은요.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종은요, 할아버지 세조. 이 세조가 또 이 카리스마 하면서 엄청난 왕권을 자랑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때와는 정말 다르게 정말 신화와 학문을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경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소통했던 왕도 정치. 정말 왕과 신하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평안한 정치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성종 시대에 살았던 이 어우동이라는 여인, 과연 어떤 사람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전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이 어우동하면 섹시한 이미지, 늘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지금 소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우동이 태어난 곳은요, 한양에 있는 지체 높은 양반집이었습니다. 양반집이었습니다. 아, 진짜? 양반집 네. 딸이었어요. 양반 딸이었어요. 공신 집안에다가 지금으로 치면요, 외교부 국장급에 해당하는 승무원 지사까지 지내게 되는 정말 지체 높은 양반, 바로 박윤창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눌 이 여인은 어우동. 네. 뭐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으세요? 이름이 성이 다른 거. 성이 다르네. 아버지가 성이 박씨. 씨. 근데 이분 어우동? 뭐지? 그녀의 이름은 박어우동이 아니라 네. 박구마. 박구마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구마. 박구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박구마인데 왜 어동으로 부른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조선시대 사실 여성들의 이름이 남아있질 않아요. 맞아.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어우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별명?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우동의 의미가 뭐냐면, 어우동, 이게 뭐냐면 같이 어울려서 통하다, 또는 이제 야무지지 못하다는 그 얼동의 잘못된 표기다라는 그 다양한 설이 있는데, 오늘 이제 편의상 어우동이란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동은요, 지승문 박윤창 박 선생의 딸이다. 집안이 부유하고 아리따웠다. 일단 요 아리따웠다 부분 요거 놓치지 마세요. 네. 네, 조선시대 역사 기록 속에서 여성의 외모를 잘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리따웠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면 진짜 예뻤던 예쁜 거네요. 겁니다. 네. 자, 어쨌건 이 돈, 집안의 명예, 미모까지 정말 조선시대에 남부러울 것 없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죠?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이 어우동에 혼기가 차니까 혼답이 오고 갑니다. 자, 이때 이 혼담이 어떤 상대가 되는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어느 집안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왕들이 조금 이렇게 탐낸다. 탐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해요? 예, 왜냐면은 그 박 선생이라고 이렇게 딱 존칭하는 거 보니까 오호. 되게 유능한 분 같은데, 이제 왕 쪽에서도 좀 사돈 맺으면 좀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왜냐면 외교부 장관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거의 비슷했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가에서 응. 연락이 옵니다. 우와. 네, 왕가에서요. 태종 이방원. 자, 그의 아들들, 효령대군의 아들 영천군이 있고요. 영천군의 아들 태강수 이동. 바로 이 태강수 이동은요,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 말 그대로 조선의 로열 패밀리, 바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어우동과 함께 결혼하면 어떻겠소? 이런. 손자 며느리. 자, 이렇게 두 사람은요,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우동은요, 이 왕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동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 남편의 품계와 동일한 오늘날요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사품
혜인이라는 자기를 받았고요.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은 양반집 딸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왕실의 종친 며느리까지 된 겁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딸도 보이잖아요. 너무 스토리가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그들의 결혼에 풍비박산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어우동의 남편이 태양수 이동이 난 이런 여자는 못 살겠다 라고 어우동을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요? 쫓아내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보시죠. 남편 태양수 이동이 어우동을 쫓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동현 씨가 맞출 것 같아요. 전 맞춰요. 전 네, 맞춰요. 맞출 것 같아요. 벌써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요? 일단은 남자 문제. 지금도 굉장히 높은 직급의 이제 며느리지만 더 대단한 분이 자꾸 옆에서 찝쩍대는 게 아닐까. 더 대단한 분이. 아, 더 대단한 분이 어우동을 자기도 잘난 사람인데 자꾸 약간 불안해지는 느낌? 불안해서 쫓아냈다. 동현 씨, 땡. 네. 그 자, 어떤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당시 딱 목격하고 너무 화가 나서 쫓아냈다. 조던 정답. 와 진짜? 불륜을 목격했어요? 맞습니다. 이 어우동이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야, 간 큰 상. 아니 감히 왕실 종친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이 간 큰 상대는 과연 이 어우동과 바람을 피운 남자를 이 태강수 이동이라는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태강수 이동이 이 집에 들인 남자는 누구였냐면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너 은 잘 만든다면서 와서 은 좀 만들어봐, 은그릇 좀 만들어봐,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은장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를 집에 부른 이동보다 은장이를 더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우동. 그러다가 네. 그 은장인을 방으로 들입니다. 어우동이 그 은장이 그를 좋아해 매번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장인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했다. 마침내 내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눈치를 보고 남편이 돌아오면 몰래 숨기곤 했다. 자, 그런데 저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성현이 쓴 그 용제 총화에 적힌 태강수 이동의 주장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남자 쪽 주장이네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의 반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록에 이 기록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태강수 이동이 연경비라고 하는 기생을 매우 사랑해서 그 안에 박씨를 벌였습니다. 대저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처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헤어지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기생이랑 바람나서 어우동에게 나가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요. 이 사건, 이 태강수 이동이 연경비에 푹 빠진 이 사건을 왕에게 고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자, 그러니까 왕실에 이 족보를 편찬하고요.
왕족의 허물을 살펴 잘못을 규찰하는 감찰 기관입니다. 야, 그런 기관도 있었어요? 자, 지금 종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단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강수 이동같이 이게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아내를 버린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예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참 독특하지 않아요? 무슨 왕한테까지 이런 이혼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해. 그러니까. 네. 자, 이 조선시대는요, 이유가 있어요. 네. 양반 이상의 신분이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와. 네.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성종 진짜 대단한데요? 김정 연구원님, 그러면은 이게 진실이 뭔지 궁금한데 오우동이 바람을 핀 건가요? 피지 않았죠. 피지 종부시, 않았다고? 네. 종부시에서는 어우동이 그 은장이하고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성종도 종부시의 의견을 듣고 또 똑같이 재결합하라고 그 얘기를 하죠. 기생첩액에 푹 빠져서 철을 벌인 남편 태강수 이동의 잘못이 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태강수 이동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네, 아내를 버려요. 와. 놀라운 분이네요. 네, 결국 이 어우동은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와. 반면 이 재결합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이동은요, 또 이 3개월 후에는 또 자기를 돌려받기까지 하죠. 자, 이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재결합하라는 그 어명은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명망 있는 사대부집 딸로 태어나 정말 곱게 자라나가지고 이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던 어우동. 정말 그녀에겐 생애 최악의 실패와 좌절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어우동은 지금 쫓겨났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 조선시대는 남편 없이 혼자 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차라리 공식적인 이혼을 했다면 재혼을 하고 새 출발하면서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때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요. 홀로 이 슬퍼하는 이 어우동을 안타깝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종이었습니다. 어우동이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 정말 힘들어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여종이 이 어우동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우동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상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우종면이라는 사람이 일찍 출세해가지고 이 사원부의 도리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낫고 좁게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좁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어떤 그 혈통 뭐 이런 거 천하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번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이 어우동은요, 여종의 이 제안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연구원님 한번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우동은 태강수가 벌인 처, 즉 기처였어요. 기처. 그래서 조선 시대에 기처라는 용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어우동은 억울하게 쫓겨났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어서 재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인 양반가 여성의 삶 대신에 자유롭게 삶을 살기로 굉장히 주체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정반대의 삶을 네, 그렇죠. 살겠다고 택한 거네요. 정말 이제까지와 다른 어우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요, 이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가던 이 어우동을 보고 한 남자가 쫓아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동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이때 어우동 돌아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 뭔가를. 저한테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둘이 정을 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특히나 어우동이 절대 연관돼서는 안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게 누구였을까요? 자, 이 정계의 그 화려한 인물들이 이성계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정말 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남자. 이 남자가 여진족과 전투 중이던 이성계를 찾아옵니다. 고려의 개혁을 바라던 두 번째 남자.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그 정도전은요, 이 전국을 배회하면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고려의 한계를 느꼈고, 이 개혁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사실 그 정몽주와 정도전이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친구예요? 네. 그 오랜 벗 정몽주가 정도전에게 자네 답답하지? 그러면 한번 이 사람 한번 만나보면 어때? 누군가? 이성계.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정도전은요, 이성계를 만나러 함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함흥에 도착한 정도전은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합지졸 이 고려 군대만 보다가 딱 이 가별초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게다가 그 가별초를 지휘하는 이성계의 이 지휘력. 뭐지? 자, 이러면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담아서 이성계에게 한마디를 권하는데요. 이런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어떤 것, 무슨 일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왔죠, 느낌. 바람을 넣고 있네. 이 말은 이 군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고려를 다시 살려보자, 아니 고려를 넘어 다른 세상을 한번 꿈꿔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성계는요, 이 정도전을 만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성계가 이 신진사대부와 교류를 이어가면서 고려의 청사진을 그려가던 중, 자, 이 부패의 온상 누구라고 얘기했나요? 고려 말 권문세족. 맞습니다. 이 권문세족의 몸통을 딱 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와. 고려 최대의 정치 스캔들. 사건의 중심에는요, 고려 권력 권문세족의 1인자 이인임,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인임의 최측근이었던 염흥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염흥방이 사고를 칩니다. 자, 이 염흥방의 노비가 조반이라는 사람의 땅을 빼앗아요. 그런 다음에 또 몽둥이질을 한 거예요. 노비가. 자, 이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이 조반은요, 그 노비를 죽이고 관청에 자수하면서 권문세족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의 횡포를 더는 봐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우왕은요, 염흥방과 그 가족들을 참수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 권문세족의 재산은 몰수되었고요, 권문세족의 처와 자식, 악행을 일삼은 그 종까지 모두 사로잡아 죽였는데요. 그 수가 대략 1000여 명이 이릅니다. 그 명이요? 그 가족 그 주변 사람.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성계와 이 신진사대부는요, 염흥방뿐만 아니라 이인임도 처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실세 최영이 그래도 이인임까지 죽이는 건 그거는 좀 선을 좀 넘는 거네 라고 하면서 팔이 안으로 붙이니까. 결국 이 최영의 주장에 따라서 이인임은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직하고 정직한 최영이 결국 늙은 도적을 살려줬다 라고 비난했죠. 이인임은 곤방 우리가 얘기 들었던 것처럼 당대 1인자 권문세족입니다. 그 이인임과 최영이 한때 연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권력의 한 복판에 있다 보니까 권문세족의 일부라는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 행위를 하나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던 고려사라는 책에 보면 고려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을 열전에 정리했거든요. 근데 최영은 당당하게 일반 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성계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성계 적이었음에도 그러니까 인물됨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인임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혼란한 고려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까지는 원나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또 명나라입니다. 명나라가 고려에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원명 교책이라고요. 원은 지는 애고 명은 뜨는 애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나라 이후 세워진 명나라가 이 요동을 차지하고 이 고려와 국경을 맞대게 되니까 예전에 그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 지역 천령 이북 지역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공문왕 때 가까스로 찾은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명나라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우왕과 최영 같은 경우는 딱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열이 좀 받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기회에 명나라의 야심도 꺾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자면서 요동, 만주 지역까지도 가져오겠다. 요동 정보를 주장합니다. 제가 아까 원명 교책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기회다.
이때 명나라를 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정몽주. 이 정몽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친명파였던 정몽주는요, 명나라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으로 이거 해결하면 안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왕과 최영의 뜻은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문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의지가 확실한 거죠. 자, 이러면서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를 부릅니다. 이때 이 우왕과 최영의 요동정벌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성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뭔가 그전에는 명분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탁 사명감과 사기가 올라왔다면 이번에는 전쟁을 시킨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를 죽이러 보내는 건가? 약간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들 것 같은 느낌. 그 심리가. 이게 확실히 싸움의 촉은 달라요. 기가 막혀.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국사 시험 꼭 등장하는 별점 체크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불가론. 이게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가지 안 되는 이유. 정답. 자, 이성계는요, 요동정벌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남쪽의 왜구가 공격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 번째, 곧 장마철이라 이 활에 있는 악효가 녹아서 활이 약해지고 군사들이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불가합니다. 현명해. 사실 우왕도 처음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왕도 처음에는 그대의 의견이 맞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왕은요, 하루아침에 의견을 바꿔서 그냥 요동정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불가론을 이야기한 그날 밤 최영이 우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컨대 다른 말은 듣지 마시옵소서 라고 우왕한테 간곡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사불가론 이제 보셨지만, 그러면 찬바람 좀 불기 시작하는 좀 선선한 가을에 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왕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느낌 안 좋은데. 아까 요동정벌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죽였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반대하면 이렇게 돼. 이성계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한 줄 모르고. 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한 군사가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때 이성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재앙과 근심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재앙과 근심.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왕명이잖아요. 갈 수밖에 없겠죠. 정말 그 천근만근의 이 발걸음을 가고 또 가면서 북쪽을 향하여 계속 진군한 이성계는요, 결국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합니다.
자, 위화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끝자락 쪽에서 좀 들어오면 여기에 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위화도입니다. 강 하나 건너면 이제 요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난관이 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관? 지금 여름철에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여름철이면 어떤 철이에요? 장마철이잖아요. 실제로 이 장마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장마에 불어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아이고야. 식량은 장마비에 썩어서 보급도 안 되고, 비 맞은 갑옷은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이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요. 결국 도망가는 병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가족 같은 군사들을 잃고 이성계,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나겠어요. 그죠? 결국 이성계는요, 이 최영에게 이 군의 상황을 알리고 다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받은 최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쨌든 행동을 보여줬는데 다시 안 됨을 확인하고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 최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꼿꼿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 힘들구나. 알았어. 재물을 보내요. 군사들의 그 사기. 야, 이거 보여줄 테니까 힘 좀 내. 줘라. 할 수 있어. 의외네요. 우왕하고 최영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간은 흐르고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화도에 계속 있자니 병력 손실은 심하게 될 것이고, 또 고려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건 또 왕명을 거역한 죄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은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어려운데. 자, 그때요, 이 위화도에서는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이 함께 정벌을 떠났던 이 지휘관이 울며 불면서 찾아옵니다, 이성계를. 그리고 물어보겠죠. 장군, 이 소문이 진짜입니까? 떠나실 겁니까? 긴 고민 끝에 가족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가족이 죽을지라도 요동정벌은 가지 않겠다. 와. 이때 이성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살피지 않고 최영도 늙어 정신이 혼란한지 듣지 아니한다. 우리 함께 왕을 찾아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 뭔지 말해서 임금측근인 악인을 제거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옳은 선택. 회군하자는 이 말, 이성계의 제안에 다른 지휘관들도 동의했고요. 결국 요동정벌을 떠났던 군사들은 1388년 5월 22일 말머리를 돌려 회군하고 개경으로 향합니다. 자, 이 이성계의 회군 소식은요, 이틀 뒤 고려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야, 이성계가 회군한데, 이성계가 왕의 명령을 어겼대. 이성계가 돌아온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의 반역자 이성계. 그의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쉽게 무혈입상합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도성의 백성들이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길을. 오세요. 오세요. 예. 인기를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 그간에 또 업적이 그치, 있으니까요. 업적이 있으니까 그게 이성계 군대가 이렇게 당당하게 쫙 들어오니까 최영과 우왕 어떻겠습니까? 야. 너무 놀랬겠죠? 예. 숨었어요. 그런데 바로 발각이 됩니다. 어딜 가겠어요? 자, 이러면서 드디어 정말 이 고려말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최영과 이성계가 만납니다. 야. 둘이 딱 만났을 때 서로 마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이요? 진짜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전장에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성계가 이때 최영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런 말인데요.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야, 이거 너무 기대돼. 이러한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려는 일은 대의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을 고되게 하여 그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왜 폭군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아, 그거. 폭군에 누가 떠오르세요? 연산군. 오! 연산. 네. 네, 조한 씨 네. 잘하셨습니다. 연산군. 네, 맞습니다. 연산군이죠. 조선 최악의 폭군, 폐륜의 대명사. 맞아요. 심하다. 예, 뭐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란 이미지는 다 이 연산군한테 붙을 수가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군은 과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연산군이 폭군이라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이 그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던 걸까? 자, 연산군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끔찍한 사륙의 행보를 그는 걷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은요, 연산군은 왜 미치광이가 되었나? 이걸 주제로 폭군으로만 기억하는 연산군의 비밀스러운 속내를 벗겨보겠습니다. 비밀스러운. 자, 이 연산군은 왜 미치광이가 되었을까? 그 시작을 알려면요, 먼저 아셔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뭔가 힌트 드릴게요. 네네. 연산군의 아버지입니다. 연산군의 아버지. 연산군의 아버지. 이거 하면 고대왕이. 그거 해야죠. 태정태세 문단세.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조. 예성연중 연 지났어. 예성연 성종 아닌가요? 성종. 믿겨지십니까? 야, 조나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야, 대단한데요. 예. 사실 이거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동현 씨 혹시 이거 외우세요? 저도 알죠. 예. 자, 시작. 똑같습니다. 아이고 누나. 아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예. 알죠 다. 자, 우선 역대 계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까 이렇게 외우셨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 네, 그러니까 연산군의 아버지 조선 9대 왕은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 성종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 퍼즐이 풀리게 됩니다. 네. 금별쌤의 별점 체크 포인트. 성종하면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 그렇죠.
뭔가요? 경국 대전. 맞습니다. 경국 대전. 이런 경국 대전을 완성한 국왕이 성종이고요. 그래서 묘호가 성종입니다. 성자가 어떤 성인지 아세요? 완성. 네, 맞습니다. 이룰성자예요. 사실 이 이룰성자 묘호 이거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평생 했던 이 경연의 횟수가요 무려 8,000회를 넘습니다. 엄청나죠? 아니, 법률을 만들 정도면 그렇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신 맞습니다. 분이죠. 자, 이렇게 연산군은요 조선의 9대왕 성종과 중전 윤씨 사이에서 세자, 그것도요 적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적장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장자. 적장자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이게 정확한지 사실 제가 괜찮아요. 모르겠는데요. 예, 예, 예. 그때 조선시대 때는 첩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첩이 아닌 원래 부인의 아들을 적장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답. 아, 그러면 적장자면은 그것만 그럼 플러스 뭐 장남? 장남까지. 좋아요. 좋아요. 네. 왕비의 아들 그리고 장남. 우리 이걸 적장자라고 하죠. 네. 연산군은요 어마어마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네. 그 아빠 성종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조선의 경사입니다. 경사. 나라의 경사입니다. 기쁨이었구나. 나라의 훈사를 이을 수 있으니까 이건 나라의 경사죠. 네. 그런데 이 기쁨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왜?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지? 1479년 6월 1일 그날은요 공교롭게도 중전 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날이잖아요. 네. 좋은 그죠? 날이죠. 네네네. 근데 성종은요 그날 중전 윤 씨의 생일인 그날, 자기 아내의 생일인 그날 네. 성종은 다른 후궁의 처소로 갑니다. 하필 그 생일날. 나래요? 그러니까. 아유. 자, 그런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전화를 매실 것이야. 정말 실성을 한 겁니까? 일어나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니까. 부부싸움. 임금의 얼굴 용안에 상처 났어? 와우. 어떻게? 뭔가 그은 거예요. 불길하다, 불길하다. 그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남편이 생일날 그 후궁의 처소를 찾게 되니까 중전 윤 씨가 글쎄 임금이 있는 방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얼마나 심했으면 왕의 얼굴 용안에 이 손톱 자국을 낸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성종은요 윤 씨를 폐서인으로 만들어서 궁에서 쫓아냅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성종 10년 폐비를 시키기 전에 성종 8년에도 이미 폐비 논의가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때 폐비의 방에서 비상과 방향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주술서와 같은 이런 방향서가 발견이 돼서 그런 게 중전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폐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중단됐습니다. 자, 이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 씨는요 성종과 불화가 있던 생일 다음 날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성종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년 후에 결국은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일곱 살 연산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게 그거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충격일 거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어이? 틀렸습니다. 어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몰랐어요. 네. 이 성종은요, 아들 연산군에게 이 패비 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secret,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모르게. 자, 그래서 이 친어머니의 죽음 이후 패비 윤 씨에 이어 새 중전이 된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가 자신의 친엄마인 줄 알고 자라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연산군은요, 자기 의견이 강했고요, 뜻대로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자리인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땠겠습니까? 난리 났겠네요, 아주. 그래서 웃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당연히요,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연산군의 시작은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신하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연 누구였을까? 자, 요거 한번 제가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삼사. 삼사. 자, 이거 제가 조나단 씨가 이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혹시 삼사가 뭔지 아실란가? 그러니까 뭐 정확한 좀 까먹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삼사가 이제 홍문관, 사관원, 사원. 박수. 와,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야, 아니, 어디를 봐요? 어디? 진짜 아무도 없는데 어디 보는 거야? 네. 와,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진짜. 와, 열심히 공부했구나. 자, 먼저 이 사헌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헌부는요, 관직에 있는 자를 감찰하는 기구인데 현재 검찰? 뭐 요 정도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자, 이 사간호는요, 국왕이나 신하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를 비판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언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홍문관은요, 이 왕과 토론하는 그런 경연을 준비하고 이 왕이 궁금해하는 일에 자문하는 일을 맡았던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요, 언론을 담당하는 이 세 기관을 일컬어서 삼사, 즉 언론 삼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언론 삼사,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들은요, 왕이 잘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종이 죽은 다음 날부터 연산군은요, 이 삼사와 기싸움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자, 바로 아버지 성종의 제사, 돌아가셨으니까 그 제사 수륙제 때문이었는데요. 이 선왕을 추모하는 목적으로 왕실에서 계속해서 시행해오던 제사였는데 관례대로 아버지 성종의 수륙제를 지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삼사가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왜? 아, 사실 성종은 정말 유교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사는 그런 성종에게 이 불교식 죄를 행한다,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왜 갑자기 이때 수륙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걸까요? 왜냐면 뭔가 그냥 둘 사이 약간 기싸움 같이 느껴지거든요. 큰 흐름상에서 보면 이미 성종대부터 그 언론기관과 국왕 사이의 갈등들이 커지고 있었고요. 그러지 않아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수륙제 문제가 더 커지면서 불거지면서 왕과 삼사 관원 사이에 이제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삼사도 이 시기에 굉장히 강성이었는데요. 한 번 안건을 내면 보통은 한 달, 많으면 5개월,
그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루에 한 11차례 정도 같은 안건을 허락을 해달라고 그 상소를 올리고 그랬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연산군이 즉위한 4년 후 결국 자신에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런 신하들 제거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자, 이 무오라고 하는 거는요. 연도예요, 연도. 이 당시 연도. 무오년입니다. 무오년에 사라고 하는 것은 선비사자고요. 화라고 하는 화를 입다할 때 그 화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비들이 무오년에 화를 입은 사건. 자, 이거는요. 바로 조선 최초의 사화인데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오 사화의 그 발단이 뭐였느냐, 원인이 뭐였느냐, 그 발단의 시초는요, 바로 사초에서 시작됩니다. 사초? 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왕이 죽게 되면 그 왕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또 이 보물이죠. 바로 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종실록, 뭐 태종실록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렇게 실록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베이스,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사초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발견된 거죠. 문제가 됐네요. 어떤 내용이길래 연산군은 뚜껑이 열렸을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가 자신의 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였던 의경세자의 후궁 권씨를 불러들였지만 분부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조가 이 혼자가 된 며느리, 자신의 며느리를 취하됐다는 거예요. 너 이쁘다. 응, 너 이쁘다. 일로 올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거 무슨 뭐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시죠. 세조가 조카였던 단종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형 문종의 아내였던 현덕왕후의 관을 무덤에서 파내 바다에 버렸다. 자기 형의 아내를. 와. 극악무도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야, 세조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야. 세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단종의 시체가 함부로 버려져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건 뭐예요? 단종의 시신을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방치. 폐륜적인 행위를 벌인 왕이 누구다? 세조다. 이걸 지금 역사에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 세조 나쁜 사람 딱 박아 넣으려고 이런 기록을 지금 뽑은 거예요. 이 사초의 내용이.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족을 건드리지 맙시다. 그렇죠. 야, 너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기록할 거야? 딱 뚜껑이 열린 거야. 자, 그럼 이런 사초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사건을 키워간 사람, 도대체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밝힌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길래? 정말 이 공작 정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간신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자광. 유자광.
유자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공작 정치의 달인이죠. 네, 모함을 하는 걸로 이제 출세를 한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유자강은 당시 조정 신료들이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자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사초 문제는 자기가 나서서 이거를 잘 키우면 연산군에게 어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을 인해서 자기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그 할아버지 세조를 비방하는 이 사초를 읽었던 연산군. 부르르 떱니다. 이런 내용을 쓴 자가 누구냐? 그러자 이야기하죠. 김일손이옵니다. 이런 글을 쓴 김일손, 이 자를 당장 붙들어 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김일손도 연산군이 계속 부딪혔던 조직 어디라 그랬죠? 삼사. 이 삼사의 무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삼사를 때려잡을 수 있는,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연산군은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연산군의 뚜껑을 다시 한번 또 열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